이런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볼 주제는 바로 나이오콕 디벨롭먼트 리미티드입니다. 티커 심볼로는 NB로 알려져 있죠.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2025년 10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주당 8.26달러. 하루 전보다 거의 5%, 정확히는 4.96% 정도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단기적인 주가 상승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오늘 그런 표면적인 숫자 너머에 있는 이 나이오코프라는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하는 시점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 대상, 바로 이 나이오콥 디벨롭먼트 리미티드. 이 회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미국 네브라스카주에 위치한 엘크 크릭 프로젝트입니다. 아, 네, 엘크크리 프로젝트. 이게 그냥 단순한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미국 본토 내에서는 유일하게, 잘 들으세요, 니오비움, 그리고 스칸디움, 마지막으로 티타늄,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 광물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니오비움, 스칸디움, 티타늄 이 세 가지를 한 곳에서요. 이게 정말 흔치 않은 경우거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분석은 단순히 이 광산에서 광물을 얼마나 많이 킬 수 있을까 이런 경제성 평가를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처럼 국제 정세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예측 불가능한 시대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엘크크리 프로젝트가 가지는 전략적인 무게감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과연 이 나요코르라는 회사가 이런 엄청난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낼 만한 내부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맞아요. 거시적인 환경, 예를 들면 산업 동향이나 지정학적인 변화 같은 큰 그림과 함께 기업 내부의 역량, 재무 상태, 리더십 같은 미시적인 요소들을 교차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저희는 오늘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가능한 한 가장 명료하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전달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단순히 나요코르라는 한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는 것을 넘어서요. 왜 지금 이 시점에 핵심 광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특정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어떤 관점에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시각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오코로의 세계로 함께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거시적인 관점,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 네브라스카에 있는 엘크 크릭 프로젝트가 지금 이렇게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걸까요? 그러게요. 사실 네브라스카 하면 보통 옥수수 밭이나 이런 걸 떠올리지 이런 첨단 광물 프로젝트를 연상하기는 쉽지 않죠. 맞아요. 저도 좀 의외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의외의 장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니오비움, 스칸디움, 티타늄 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광물을 한 곳에서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만. 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 프로젝트의 진짜 가치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어떤 도전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지금 변화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판도 속에서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그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 바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지정학적 맥락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정말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잖아요. 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술, 경제, 군사, 외교 모든 영역에서요. 이런 상황에서 서방 세계,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미래 산업과 국가 안보의 근간이 되는 핵심 광물, 크리티컬 미네럴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정말 사활을 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핵심 광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뭐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용 후터리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같은 것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니오뷴, 스칸듐, 티타늄처럼 특수 합금이나 첨단 소재에 사용되는 광물들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문제는 이 광물들이 없으면 말 그대로 첨단 산업 자체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고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런 핵심 광물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좀 치우쳐 있었던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이죠. 히토르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많은 핵심 광물들의 채굴, 가공, 재련 과정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의존도를 넘어서 중국이 이걸 언제든 무기화할 수 있다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로 서방 국가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계속 공급망 재편, 뭐 프렌쇼어링이니 리쇼어링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더 이상 특정 국가, 특히 잠재적인 경쟁국에게 우리의 산업과 안보의 명운을 맡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나이오커프의 엘크 크릭 프로젝트가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본토에서 생산되니까. 네, 그게 핵심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정한 핵심 광물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이오커프가 엘크 크릭에서 생산하려는 니오뷴, 스칸듐, 티타늄 이 세 가지가 모두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와, 세 가지 전부 다요? 네, 전부 다요. 이건 정말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만약 니오코르가 이 광물들을 정말로 미국 땅에서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해낼 수만 있다면 이건 그냥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대중국 광물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국가 전체의 공급망 탄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인 거죠. 정말 그림이 크네요. 그런데요, 이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라는 게 때로는 좀 구호에 그치거나 아니면 실제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니오코르베 CEO가 백악관의 핵심 광물 정책을 두고 뭐 놀라운 용기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낸 건 알겠는데 이게 정말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것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날카로우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책 발표나 그냥 기대감 표명만으로는 사실 부족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고 싶어 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해줬는데 이게 궁금한 거죠. 네. 그런데 니오코르의 경우에는요, 매우 구체적이고 또 아주 강력한 지원의 증거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뭐 연구비 지원 수준이 아니에요. 오, 뭔가요? 바로 미 국방부, 그러니까 펜타곤 아시죠? 그 펜타곤이 니오코르와 세계적인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손을 잡고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로키드 마틴이요? 그 전투기 만드는 회사.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로키드 마틴입니다. 나이오코프와 로키드 마틴이 엘크 크릭에서 나올 스칸디움을 활용해서 국방 기술, 아마도 항공우주 분야의 신소재 같은 걸 공동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펜타곤이 직접 돈을 대기로 한 겁니다. 와, 펜타곤의 직접 자금 지원이라 이건 정말 무게감이 다른데요. 그냥 산업부나 이런 곳이 아니라 국방부가 직접 나섰다는 거잖아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단순한 연구 보조금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엘크 크릭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스칸디움을 생산해냈을 때 그 초기 물량의 상당 부분을 미 국방부가 구매해 줄 수도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구매 보증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프로젝트 초기 단계,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프로젝트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정부 차원, 그것도 국방부 차원의 지원은 다른 일반적인 민간 광물 개발 프로젝트들이 감히 기대하기 어려운 아주 강력한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주니까요. 네. 단순히 이 광물이 우리나라에 중요합니다라고 선언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심지어 생산될 제품의 수요처까지 어느 정도 미리 확보해주는 효과를 낳는 거죠. 이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정말 강력합니다. 나이오코프의 신뢰도를 크게 높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부 지원 부분은 확실히 강력한 순풍이 불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결국 이 광물들을 사줄 산업계의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져야 할 텐데요. 이 니오비움, 스칸디움, 티타늄이라는 광물들이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쓰이고 또 앞으로 수요는 어떨 것으로 전망되는지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물론입니다. 지정학적인 필요성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산업적인 수요죠. 다행히 나이오코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광물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산업에서도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 그래요?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니오비움부터요. 사실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한데요. 네, 니오비움.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요. 주로 철강 산업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특히 고강도 저합금강, 영어로는 HSLA 스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필수적인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강도 저합금강이요? 그게 뭔가요? 말 그대로 강도는 높이면서 합금 원소의 비율은 낮춘 강철인데요. 니오뷴을 아주 소량만 첨가해도 강철의 강도와 인성, 용접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차체를 더 가볍지만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연비를 높이는 데 쓰이고요. 교량이나 고층 빌딩, 송유관 같은 대형 인프라 건설 현장에서도 이 니오뷴이 들어간 강철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아하, 자동차 경량화나 인프라 건설에 필수적이군요. 그럼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네요. 연비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인프라 투자도 계속 필요할 테니까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특히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경량화는 더 중요해질 거고요. 알겠습니다. 니오뷴은 확실히 중요하네요. 그럼 두 번째, 스칸디움은 어떻습니까? 이건 니오뷴보다 더 생소한데요? 네, 스칸디움은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흔히 금속계의 비타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금속계의 비타민이요? 재밌는 별명이네요. 네, 왜냐하면 아주 적은 양으로도 금속의 성능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알루미늄 합금의 스칸디움을 정말 소량, 예를 들어 0.1%에서 0.5% 정도만 첨가해도요. 강도, 용접성, 내식성, 내열성 같은 특성들이 깜짝 놀랄 만큼 좋아집니다. 0.1%만 넣어도요? 와. 네, 그래서 훨씬 더 가볍고 튼튼한 소재를 만들 수 있게 되죠. 이게 어디에 중요하냐면 바로 항공우주 분야입니다. 비행기 동체나 부품을 더 가볍게 만들면 연료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로켓이나 인공위성 같은 우주 발사체에도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하니까 이런 고성능 소재가 필수적이죠. 아, 항공우주 쪽이군요. 네. 그리고 또 고성능 스포츠 장비, 예를 들면 아주 비싼 전문가용 자전거 프레임이나 골프클럽 샤프트 같은 데도 쓸 수 있고요. 연료전지 같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도 활용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이렇게 좋은데 왜 아직 널리 쓰이지 못했을까요? 바로 가격과 공급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스칸디움은 생산량이 매우 적고 그마저도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서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킬로그램당 수백만 원을 호가했으니까요. 그리고 공급도 들쭉날쭉했고요. 그래서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함부로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아, 그래서 비타민이군요. 꼭 필요한데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엘크크릭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스칸디움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기존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이건 정말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스칸디움 합금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잠재력이 크네요. 엘크크릭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스칸디움 시장 자체가 재편될 수도 있겠어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티타늄, TI. 이건 그래도 좀 익숙한 이름인데요? 골프채나 안경테 같은 데 쓰이는 걸로. 네, 맞습니다. 티타늄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알려져 있죠. 티타늄의 가장 큰 특징은 가벼우면서도 강하고 특히 부식에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무게는 강철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강도는 비슷하거나 더 높고요. 바닷물이나 웬만한 화학물질에도 거의 부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이나요? 이런 특성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환경에서 사용되는 분야에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방위산업이죠. 전투기 동체나 엔진 부품, 잠수함 선체 같은 곳에 많이 쓰입니다. 가볍고 튼튼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도 인공관절이나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뼈와 잘 붙거든요. 아, 인공관절도 티타늄이었군요. 네. 그 외에도 해수담수화 설비나 화학 플랜트처럼 부식성이 강한 환경에 노출되는 설비, 고급 시계나 스포츠 용품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티타늄도 재련 과정이 까다롭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성능 때문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들어보니까 니오듐, 스칸듐, 티타늄 이 세 가지 광물 모두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우주경쟁, 또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같은 지금 우리 시대의 거대한 변화 흐름 속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단순히 지정학적인 이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하니까 필요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산업 자체의 발전 방향이 이 광물들의 수요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나이오코프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강력한 성장 동력이 아닐 수 없죠. 거시적인 환경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거시적인 환경 분석을 해보니 나이오코프에게는 정말 여러 가지 순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인 필요성도 커지고 있고 미국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움직임도 보이고 게다가 나이오코프가 다루는 핵심 광물 자체에 대한 산업계의 구조적인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때를 만났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아무리 외부 환경이 유리하게 조성된다고 해도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잡아서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비유하자면 아무리 바람이 순풍으로 강하게 불어줘도 배를 모는 선장의 항해술이 부족하거나 배 자체라 튼튼하지 못하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요. 아, 그쵸. 실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이오코프의 내부, 즉 미시적인 측면들을 좀 더 냉철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이오코프는 이 엄청난 기회를 현실로 만들 만한 내재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겠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오코프 자체를 해보해 볼 시간이네요. 좋습니다. 우선 뭐니 해도 나이오코프의 핵심 자산인 엘크크릭 프로젝트 자체의 경쟁력부터 한번 따져보죠.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니오듐, 스칸듐, 티타늄이라는 세 가지 핵심 광물을 한 곳에서 동시에 채굴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단순히 세 가지를 한 번에 얻으니 편하다, 뭐 이런 편리함 이상의 어떤 실질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건가요? 네,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운영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니오듐 광산 따로, 스칸듐 광산 따로, 티타늄 광산 따로 운영한다고 생각하면요? 각각의 광산마다 시설도 다 지어야 하고 인력도 따로 필요하고 뭐 복잡하겠네요. 그렇죠. 채굴 장비나 선광 시설, 재련 공장까지 다 별도로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당연히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운영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그런데 엘크크릭처럼 한 곳에서 이 세 가지 광물을 동시에 채굴하고 또 가능하면 통합된 공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맞습니다. 광산 설비부터 시작해서 도로, 전력, 용수 같은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요. 운영 인력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에너지 소비나 물류비 같은 운영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광물의 원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구조적인 이점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니오코르의 장기적인 수익성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경쟁 우위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광물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적인 어려움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나중에 기술 파트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구조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운영 효율성 외에 또 다른 강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매장되어 있는 광물의 양, 즉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규모 역시 엘크크릭 프로젝트에 떼놓을 수 없는 강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니오듐의 경우 엘크크릭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니오듐 매장지 중에서는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규모라고요? 네, 현재 전 세계 니오듐 시장은 브라질의 CBMM이라는 단 한 회사가 거의 80에서 90%를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구조거든요. 와, 한 회사가 그렇게 많이요? 네, 거의 독점이죠.
그런데 만약 나이오코르프가 엘크크릭에서 대규모로 니오듐 생산을 시작한다면 이 브라질 회사의 독점 구조에 상당한 균열을 일으키고 시장 구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공급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도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한 회사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니까요. 스칸듐이나 티타늄 매장량은 어떤가요? 스칸듐과 티타늄 매장량 역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스칸듐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생산량이 워낙 적어서 문제였는데 엘크크릭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스칸듐 시장의 공급 제약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티타늄 역시 마찬가지고요. 종합해보면 엘크크릭 프로젝트는 세 가지 핵심 광물의 희귀한 조합이라는 독창성과 더불어 세계적인 수준의 대규모 매장량이라는 규모의 경제 효과까지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원의 질과 양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땅속에 좋은 광물이 많이 묻혀 있고 그 조합이 환상적이라고 해도 그걸 실제로 캐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용한 금속 형태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없다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 아닐까요? 특히 스칸듐처럼 재련이 까다롭다고 알려진 광물은 기술적인 허들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나요코브는 이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건가요? 정확히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광물 개발 프로젝트의 성패를 최종적으로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결국 기술력입니다. 땅속에 묻힌 광석에서 우리가 원하는 금속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추출하고 정제해낼 수 있느냐. 이 야금, 메탈러지, 기술과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광산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실험실에서는 성공해도 실제 공정 규모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그 스케일업 문제가 가장 큰 난관 중 하나죠. 나요콥치 측은 당연히 이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년간의 연구개발과 테스트를 통해 최적의 공정을 설계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뭔가 구체적인 증거 같은 게 있나요? 기술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네, 최근에 첫 번째 다이아몬드 시추공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등 프로젝트 개발이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움직임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추 결과는 광상의 특성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채굴 및 처리 공정을 더 정교하게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죠. 시추 결과 발표. 그건 긍정적인 신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아까 지정학 파트에서 언급했던 로키드 마틴과의 스칸듐 기술 공동 개발입니다. 이게 단순히 국방 분야 협력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나이오코브가 보유하고 있는 스칸듐 처리 기술에 대한 일종의 외부 검증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로키드 마틴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기술력을 인정하고 함께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나이오코프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겠군요. 그렇죠. 시장에 나이오코브의 스칸듐 기술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신뢰감을 심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아주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과연 나이오코브가 실험실 수준이나 파일럿 플랜트 단계를 넘어서 실제 상업 생산 규모, 커머셜 스케일에서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 가지 광물의 추출 및 재련 공정들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기술적인 구현 능력이야말로 나이오코브가 앞으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할 가장 큰 숙제이고요.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가장 예의주시해야 할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아직은 이 기술력이 100% 완벽하게 검증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과제 분명히 남아있고 앞으로 증명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군요. 자, 그럼 기술적 과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돈, 즉 재무 문제입니다. 그렇죠. 결국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네. 특히 나이오콥처럼 아직 수익은 내지 못하면서 엘크크릭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본을 계속 쏟아부어야 하는 개발 단계의 기업에게는 재무 건전성, 그리고 필요할 때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조달 능력, 이 두 가지가 정말 생명줄과도 같을 겁니다. 현재 나이오콥의 재무 상태를 보면요. 최근에 발표된 주당 순이익, EPS가
마이너스 0.238달러로 여전히 적자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냥 회사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재무제표만 보면 마이너스 숫자가 찍혀 있으니 당연히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고지고대로 이 회사 위험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나이오코브는 지금 당장 제품을 팔아서 이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직 개발 단계니까요. 네, 미래의 큰 수익을 위해서 현재는 엘크크릭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유형의 자원 개발 기업이나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 같은 곳에서는 초기에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 오히려 매우 일반적이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기록된 적자 규모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건가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엘크 크릭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공하고 상업 생산을 시작할 때까지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 즉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둘째, 앞으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필요할 경우에 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현재의 적자보다는 미래를 위한 자금 확보 능력. 그렇다면 나이오코르프의 자금 조달 능력은 현재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최근 나이오코르프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끌어낸 핵심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나이오코르프는 얼마 전에 약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800억 원에 가까운 규모의 보통주 공모, 커먼 스탁 어퍼링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6천만 달러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네, 상당한 규모죠. 그리고 이 공모 성공 덕분에 나이오코르프는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1억 6,280만 달러에 달합니다. 1억 6,2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200억 원이 넘는 돈인데요. 와,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이라. 이건 정말 의미가 크겠는데요? 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명확하고 중요합니다. 엘크크리 프로젝트처럼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막대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상당히 튼튼한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러운 자금 부족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위험을 크게 낮춘 거죠. 일종의 실탄을 두둑하게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충분한 실탄을 확보한 셈입니다. 또한 나이오코프는 단순히 이번 공모 성공에만 그치지 않고요. JP모건과 같은 아주 유력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주최하는 투자 포럼이나 컨퍼런스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기관 투자자들과의 관계 관리에도 상당히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 활동도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회사 지금 돈 많아요 라고 자랑하는 걸 넘어서요. 앞으로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 따라서 혹시라도 추가적인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될 경우에도 시장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앞으로 엘크 크릭 프로젝트를 완공하기까지 총 얼마의 자금이 더 필요할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나이오코프가 보여진 자금 조달 능력과 확보된 현금 규모는 단기적인 재무 리스크를 상당히 완화시켜 주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상당히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공되어서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진입했을 때겠죠. 그때가 되면 현재의 적자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세 가지 핵심 광물 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건실한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게 나이오코프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시나리오일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최근 나이오코프 실적 발표를 보면 일반적인 순손실, 넬로스 외에 조정된 순손실, 어저스트드 넬로스라는 지표를 따로 발표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조정된 재무지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조정된 순손실이나 조정된 주당 순손실, adjusted EPS 같은 것들은 보통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비현금성 비용,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라든지 혹은 일회성으로 발생한 특별 손익 항목들을 제외하고 회사의 핵심적인 반복적인 영업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아, 그러니까 회계상의 손실 말고 진짜 영업 활동으로 인한 성과를 보여주려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정 지표를 발표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의 본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좀 더 투명하게 보여주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동시에 현재는 비록 적자지만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을 간접적으로 내비치는 시그널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사업은 잘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일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니오컵의 미시적 분석,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진과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지휘하고 이끌어갈 리더십이 부재하다면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니오컵의 리더십은 어떤가요? 믿을만한가요? 네, 리더십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엘크크릭 같은 대규모 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술적인 전문성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재무적인 관리 능력, 환경 규제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지역사회 및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 능력, 그리고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하고 이끌어가는 정치력까지 정말 다방면에 걸친 역량이 요구되는 아주 복잡하고 고난도 사업입니다. 그렇죠. 거의 뭐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역할이겠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따라서 경영진이 과연 이러한 복합적인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만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실행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프로젝트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나이오코프의 경영진은 어떤가요? 나이오코프의 경우 핵심적인 리더십은 마크 스미스 회장 겸 CEO와 스캇 호난 최고 운영 책임자 COO가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원개발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을 가진 인물들로 알려져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시장과의 소통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통이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웹캐스트를 개최해서요. 엘크크릭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회사의 재무 상태 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습니다. 이런 활동은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아주 중요하죠. 아, 그런 웹캐스트 저도 본 것 같아요. 특히 마크 스미스 CEO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언론에 노출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CNBC 같은 미국의 주요 경제 채널에 직접 출연해서 엘크크릭 프로젝트가 왜 중요한지, 특히 이게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CEO가 직접 나서서 회사의 비전과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모습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단순히 회사 내부만 관리하는 경영자를 넘어서 외부의 투자사들, 정부 관계자, 더 나아가서는 일반 대중에게까지 프로젝트의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프로젝트 추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활동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정부나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리더십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물론 저희가 가진 자료만으로 경영진의 모든 역량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이오코프 경영진이 보여준 활동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복잡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추진 의지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최종적인 평가는 실제 실행 결과로 말해야겠죠. 당연합니다. 아무리 비전이 훌륭하고 소통을 잘한다고 해도 결국 약속한 계획들을 실제로 구현해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앞서 기술 파트에서 언급했듯이 실제 상업 생산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느냐가 그들의 리더십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리더십 활동 자체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거시적인 환경 분석부터 시작해서 엘크크릭 프로젝트 자체의 경쟁력, 나이오코프의 재무 상태와 자금 조달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진의 리더십까지 나이오코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들을 상당히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오갔는데요. 네,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네요. 이제는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큰 그림을 완성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나이오코프를 둘러싼 강점, strengths, 그리고 약점, weaknesses, 그리고 기회, opportunities와 위협, threat 요인들을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른바 SWOT 분석이죠. 한번 시도해 볼까요? 네, 좋은 접근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나이오코프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들과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이오코프의 스워트 요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강점, 스트렝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독보적인 강점은 역시 미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니오뷴, 스칸듐, 티타늄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 광물을 동시에 생산할 잠재력을 가진 엘크크릭 프로젝트 그 자체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무기죠. 네, 그 시소성의 가장 큰 강점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핵심 광물 확보 정책이라는 강력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과 세계적인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과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 구축, 이건 역시 나이오코프에게는 정말 든든한 우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방부의 지원, 네, 중요하죠. 그리고 엘크크릭 광상 자체가 가진 세계적인 수준의 대규모 매장량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서 단기적인 재무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 이것도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점은 확실히 뚜렷하네요. 그럼 반대로 약점, weakness는 무엇일까요? 가장 분명한 본질적인 약점은 나이오코프가 아직 실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개발 단계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개발 단계 기업이 그렇듯이 이는 필연적으로 재무적인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돈을 벌기 전이라는 점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엘크크릭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완공되어서 상업 생산에 돌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앞서 논의했던 기술적인 허들, 예를 들어 복합광물 처리 기술의 상업적 구현 문제라든지 환경 인허가 문제,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나 지연 가능성 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이 또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잠재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완공까지의 불확실성. 네, 이것도 중요한 약점이네요. 자, 세 번째는 기회의 요인입니다. 이건 정말 나이오코프에게는 엄청난 기회들이 펼쳐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기회는 역시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그에 따른 미국의 강력한 공급망 재편 움직임입니다. 메이드 인 USA의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정부 주도하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이오코프는 이 흐름의 최대 수혜자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공급망 재편의 수혜. 네. 그리고 또 다른 큰 기회는 산업 자체의 변화입니다.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 방위 산업의 고도화,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 확대 등 미래 산업의 메가 트렌드가 모두 나이오코프가 생산할 니오뷴, 스칸듐, 티타늄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기회 요인이죠. 미래 산업 성장 동력과 연결된다는 점. 네. 추가적으로 만약 자료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히토리 생산 잠재력까지 현실화된다면 나이오코프의 기업 가치와 성장성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 가능성 단계이긴 합니다만. 휘토류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대단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협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로 나이오코프가 생산할 니오뷴, 스칸듐, 티타늄은 결국 원자재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 변동이나 각 광물 시장의 수급 상황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은 나이오코프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격이 급락하면 아무리 생산을 잘해도 어려워질 수 있죠. 원자재 가격 변동성 리스크. 네, 중요하죠.
둘째로는 엘크크릭 같은 대규모 광산 개발 프로젝트는 필연적으로 환경 규제 강화나 예상치 못한 인허가 지연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발이나 지역사회와의 갈등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환경 및 인허가 리스크. 마지막으로 경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현재 니오금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브라질의 CBMM이나 다른 핵심 광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같은 기존의 공급 국가들이 자국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나이오코르브를 견제하거나 가격 경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이오코르브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비슷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새로운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을 위협 요인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강자들의 견제나 새로운 경쟁자 출현 가능성.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엇 분석을 통해 나이오코브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니 회사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명쾌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분석 내용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볼 시간입니다. 나이오콥 디벨롭먼스 리미티드,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쭉 분석한 바에 따르면요. 나이오코브는 단순히 그냥 광산 회사 중 하나라는 틀에 가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전략적 의미와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전략적 의미와 성장 잠재력? 네. 미국의 지정학적인 필요, 즉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자국 내 공급망 확보라는 국가적인 과제와 항공우주, 방산, 친환경 기술 같은 미래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이 두 개의 아주 거대한 시대적 파도 위에 나이오코브가 절묘하게 올라타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론 성공한다는 가정하에서지만 엘크크릭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면 나이오코브는 단순히 돈을 잘 버는 회사를 넘어서 핵심 광물 시장에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미국 공급망 재편 노력의 상징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와, 정말 성공한다면 파급력이 엄청나겠네요. 하지만 동시에 방금 수엇 분석의 약점과 위협 요인에서도 분명히 지적되었듯이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넘어야 할 잠재적 리스크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토지구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고 환경 인허가가 지연될 수도 있으며 또 추가적인 자금 조달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겠죠. 결국 아주 높은 성장 잠재력과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리스크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나이오콥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이 점, 즉 높은 기회와 그에 상응하는 높은 리스크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대박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의 상당한 변동성과 잠재적인 위험 또한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에 주목하면서 이 회사를 지켜봐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나 분기별 실적 발표 같은 재무지표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적인 변수들을 꾸준히 추적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핵심 변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엘크크릭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진척 상황이 가장 중요하겠죠. 기술적인 난관들은 잘 극복되고 있는지, 환경 인허가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의 주요 마일스톤은 계획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니오뷴, 스칸듐, 티타늄 등 핵심 광물 시장의 장기적인 수요 동향과 가격 추세, 그리고 미국의 핵심 광물 관련 정책 변화나 추가적인 정부 지원 여부 등 거시적인 환경 변화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요인들이 결국 나이오콥의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단기 지표보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시장 환경 변화에 집중하라.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있네요. 니오코프가 바로 다가오는 10월 27일에 투자자들을 위한 웹캐스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아, 네. 마침 일정이 잡혀 있죠. 네, 이 웹캐스트를 통해서 회사의 가장 최신 업데이트 내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경영진으로부터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직접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분석한 내용들이 실제 회사의 발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오늘 저희는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니오콥 디벨롭먼트 리미티드 티커 NEOU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것도 니오뷴, 스칸디움, 티타늄이라는 세 가지 핵심 광물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는 독특하면서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 이것이 바로 니오코프가 가진 핵심적인 잠재력이라고 다시 한번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함께 분석하면서 니오코프라는 기업이 가진 다층적인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요.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엘크 크릭 프로젝트가 모든 어려움을 딛고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단순히 나이오커프라는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에만 국한될까요? 어쩌면 이 엘크 크릭의 성공 사례가 미국 내에서 그동안 잠자고 있었거나 경제성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던 다른 핵심 자원 개발 프로젝트들에게 하나의 강력한 성공 모델이자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 다른 프로젝트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관련 기술 개발이나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미국의 전반적인 자원 확보 전략이나 글로벌 공급망 지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없을지, 이런 나이오코프를 넘어서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이 프로젝트가 가지는 장기적인 함의를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엘크 크릭의 성공이 단순한 기업 성공을 넘어 미국의 자원 안보 지형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